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5월 18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월요일 날부터 첫 번째 혼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수요일 날도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은 저한테 맡겨놓고 자유시간을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월요일 날 했던 패턴대로 오늘도 좀 해볼게요. 오늘 시장 좀 정리해드리고 시장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종목 얘기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좀 재미없었죠. 변동성도 좀 아침 이후에는 상당히 좀 수그러든 모습이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특징주 찾기도 좀 힘들하려 했었는데 오히려 하락 특징주 찾는 게 조금 쉬웠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전일장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어제 이미 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랐었고요. 낙폭과대주들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파월이 물가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카드를 계속 좀 강하게 쓸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좀 개별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전날 강하게 올랐죠. 사실 소비가 좀 미덕인 나라다 보니까 소비가 그래도 생각보다 견조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었었습니다. 인플레 우려감 속에서도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미국 시장을 좀 반등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계속 좀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한 번의 바닥은 잡기 어렵다. 계속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바닥을 좀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알러지가 심해요. 보시다시피 오늘은 또 까먹고 안경까지 안 갖고 와가지고 정말 맨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좀 창피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8.15 모니터 조명빨 받으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이 결국은 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반도체 또 종목별로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좀 쉬어가는 양상,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는 양상이 나타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업체들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시장을 리딩하면서 강하게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 그래서 지수는 좀 잘 버티고 있고 종목별로는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유를 알지만 이유를 믿고 싶지 않은 실적 때문에 또 급락이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자리를 잡았던 건설 기계업 종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건설기계죠. 죄송합니다.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진성 TEC, DY 파워, 두산 박해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 좀 관심 있게 좀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많이 하락이 좀 심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은 장중에 중국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4월 달 이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건설 기계 좀 수요에 대한 수치가 나왔는데 좀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굴삭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건설 기계 업종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이 지금 봉쇄되어 있고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효과적으로 좀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오늘은 엔지캠 아니다. 오늘은 저거네요. 레고캠 바이오. 네, 이런 쪽에서 좀 강세가 나왔고 삼바 같은 경우도 조금 오랜만에 반등. 물론 엔지캠 생명과학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좀 리포트 나온 쪽들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장비주 일단 조금 반등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죠. 그리고 통신주들은 조금 약한 모습 살짝 있었고 건설주 좀 약했고 전반적으로 조금 테마 섹터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아침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
네, 이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최근에 뭐 루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좀 제도권 쪽에서의 디지털 화폐 뭐 CBDC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뭐 중요성 이런 부분들 좀 얘기 나오면서 장 초반에 그쪽이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좀 호흡장에 좀 탄력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엔터는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SM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오늘 좀 강한 흐름 이어갔고요. 그 외에 뭐 엔터주들도 좀 견조한 흐름 보였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워낙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넷마블이라든지 뭐 NC소프트 이런 정도는 좀 반등하는 모습, 펄어비스는 조금 추가적인 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가장 큰 특징이다 제가 봤을 때는 낙폭과대했던 화학주 네, 화학주 섹터 좀 반등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롯데 정밀화학 흡사병 얘기도 살살 나오는데 실질적일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코롱인더, 그다음에 SKC 뭐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좋았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LG화학은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고,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좀 기관의 선택을 받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이제 전통의 화학주들도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하고 오늘만 놓고 보면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만큼 좀 많이 빠졌지만 뭐 향후에 조금 회복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에 있어서 환율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 쪽에서 조금 흐름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방안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랄까 좀 맥이 풀린 듯한 느낌? 2차 전지 섹터 정도만 이제 테슬라 흐름 타면서 강했었지 나머지 종목들은 뭐 워낙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변동성 보여주는 모습 뭐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도 뭐 학교에 뭐 그런 거 이제 뭐죠 살균하는 거죠 바이오 코로나 뭐 살균기 뭐 코로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병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바이러스 이런 거 살균하는 거 관련돼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뉴스 테마를 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라는 점은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뉴스나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많이 하면서 투자자분들 조금 힘들게 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맥이 풀려 있다, 힘이 없다. 대신에 이제 뭔가 상승할 뭔가 좀 모멘텀을 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그런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조금 없는 상태다라는 점. 그렇다고 뭐 추가 하락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추가 하락을 하려도 뭔가 새로운 악재가 출현해야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뭔가 호재를 기다리지만 호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구간. 그 다음에 악재를 생각해보면 더 이상 악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간이라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말에 미국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일정 부분 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예탁자산도 지금 59조대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장이 좀 소강 상태예요. 아침에 한 30분 움직이고 나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또 끝날 때 한 1시간 정도 움직이고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강하게 출발했던 시장이 이내 선물 하락 때문에 좀 약세로 전환됐던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신용 잔고도 계속 줄고 있죠. 지금 21조 6천대까지 좀 줄어 있는 모습이고요. 고객 예탁금도 59조대, 60조 아래로 잘 안 떨어졌었는데요. 최근에 그만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장중에 해외 시장, 뭐 중국의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서서 시장을 쏘았는데요. 오늘은 또 반대로 기관이 매도를 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뭐랄까요 마음속에는 시장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내수주들의 부담 그동안 좀 잘 올랐었던 뭐 소비와 관련돼서 본다라면 이제 필수 소비 집단에서는 이제 음식료 섹터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게 좀 특징이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도 좀 약했었고 이제 오늘도 그랬었는데 뭐 물론 소폭 오늘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농심이라든지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최근에 뭐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곡물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사료나 비료주들, 그 다음에 또 뭐 식량과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육계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이게 이런 거죠. 농심이 그동안 라면값 올린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쫙 올랐었다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훅 빠진 상태가 되겠는데, 농심 같은 경우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이런 거죠. 지난번 이게 러시아 문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국제적으로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도 계속 이어지면서 모든 부담을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간재를 만들어내서 이제 수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원자재 원가 부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라면도 수출하고 국내에서 소비도 합니다만은 농심에 대한 시각의 뷰 이런 거죠. 지금 국제 밀 가격은 최근에 58% 정도가 올랐는데 라면 값을 58%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파묘 가격도 급등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가 부담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만큼을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지를 못하는 거. 이 부분이 계속 기업들한테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농심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들도 이 공시간에서 뚫어내기가 힘들어요. 화장품 주식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물론 횡령 얘기도 있었겠지만 코스맥스도 실적 미스 나오고 급락을 하고 LG생활건강도 미스 나오고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역시 화장품 쪽들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비중이 큰 업체들이다 보니까 더 힘들었겠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의 봉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니까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2분기라고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봉쇄가 시작한 지가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2분기에 해당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또 부담을 갖게 되는 구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원재료 가격 인상 이런 부분들에서 또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업들 보면은 모든 기업들이 뭔가 자체 생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아니다라면은 거의 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다시 수출해야 되고 팔아야 돼서 수익을 내야 되는 기업들은 전부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제가 이제 LG전자 계속 예전부터 이제 전장 쪽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뷰가 어떻게 갔죠? 가전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가전이 받쳐주던 LG전자한테 가전이 좀 부실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가전제품에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각종 비철금속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품 가격을 강하게 올리지 못한다라면은 LG전자는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꺾인다라고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LG전자의 뷰가 전장 부품의 성장보다는 이쪽 본업인 가전 쪽의 부진으로 지금 시각적인 부분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래서 LG전자도 요새 뉴스 나오는 게 뭐죠? 제품 가격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반도체 소재 부품 가격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공급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공급이 딸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제품이 고상화되면서 소모가 계속 늘어나니까 또 수율이 또 안 맞는 부분들도 그걸로 인해서 더 소모가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10개를 만들어서 10개가 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좋은데 10개를 만들었을 때 수율이 7개밖에 통과가 안 돼. 이러면 3개를 만든 건 버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들어갔던 또 재료나 부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도 가전 쪽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쪽도 마찬가지고 다 안 좋다라는 거죠. 거기에 디램 가격까지 안 좋았었으니까. 하지만 또 요새 약간 시각이 변하는 건 또 뭐죠? 파운드리 가격을 올릴 것 같다라는 거죠. 20% 정도? 그러면 이쪽에서 조금 커버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시각.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살짝 그런 쪽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원가 부담이 없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뭐 물론 지난번에 원가 부담이 없는 회사들, 뭐 경기 방어주들 생각해 보면 통신주, 그다음에 뭐 엔터주, 뭐 게임주, 플랫폼주 뭐 이런 부분 되겠죠. 그다음에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업이 그나마 원가라든지 이런 원자재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만약에 지금 시장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침체로 갔다. 침체로 가면 실업률이 생기고 소비가 감소하면 역시 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원들을 자르지 못하면 고정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한 기업도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실적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기업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쇼크 나오는 기업들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또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실적 다 발표할 때까지 지켜보고 시장의 뷰를 좀 보는 전략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5G가 조금씩 반등하다가 솔리드라는 기업은 실적이 쇼크 나오니까 급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겠죠. 그래서 알고 있지만 누가 모르겠냐, 초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건드리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제가 월요일에도 기관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의 생각이 맞고 기관한테 대응을 하면 대응이 아니라 대항을 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그렇고 뉴스 나오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뭐 이런 부분들 다 보신다라면은 확실히 종목별로 우호적이진 않다. 다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뷰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이제 반도체 소재 쪽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저께 보시면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 뭐 후성 같은 경우 다 실적 이슈로 급등하면서 분위기 좀 만들어 줬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 이슈에 있어서 기관의 좀 기대치를 계속 주가에 반영시키는 기업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태다라고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원자재가 영향을 미치고 그 부분이 또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 특히 이제 내수 이런 쪽들 수입해 와야 되는데 수입해서 올 때 환율 부담도 있는데 가격까지 올라갔어. 근데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간 돈만큼 제품 가격을 못 올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실적이 쇼크가 나오면서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업도 국내 기업들은 실적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1분기까지는 견딜 수 있어도 2분기 계속 제가 봤을 때는 5월달하고 6월달까지도 계속 이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면은 국내 다른 기업들도 모두 다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뭐 저쪽 핀란드 뭐 이런 쪽들, 스웨덴 이런 쪽들 나토 가입하고 싶어도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어서 헝가리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장일치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의 원인은 공급단에서 생겼다고 파월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에 의해서 생긴 인플레라면 공급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은 이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킨 게 중국, 코로나 시대 때 중국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공급망에 있어서의 핵심이다. 뭐 물론 중동에서 원유를 증산 안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나 지금 6년 만에 호기를 만났는데 누가 쉽게 발이 증산을 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겠어요. 저기 사우디 뭐 아람코나 마찬가지가 되고 중동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더 끌고 가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런 부분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 바이든 시대 때 친환경, 탄소 제로 이런 쪽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그죠? 수소, 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막 엄청나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슬슬 회의론적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석탄 사용을 줄이자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터지면서 에너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탄소 때문에 안 써야 될 석탄 사용량이 오히려 지금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뭐 언제죠? 작년 코로나 때 그 전에 석탄이 뭐 톤당 100불이었다라면은
지금은 톤당 400불이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4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담은 또 역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됩니다.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쓸 여력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니켈도 동인할 것 같다느니 뭐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는 마구마구 찍어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2차 전지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거죠. 소재 때문에 소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다라면은 또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겠고 또 결국은 그 탄소 제로를 위해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오히려 탄소가 더 많이 배출돼요. 탄소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게 석탄 발전이라는데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보면 석탄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수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 수입하는데 한시적으로 관세를 5월 말일부터인가요? 뭐 안 받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미세먼지 안 날라왔었는데 미세먼지 계속 날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석탄 발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발전소들이 오히려 비싼 천연가스를 써서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다시 또 석탄 발전소 멈췄던 거를 다시 재가동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죠. 한전의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원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발전으로 때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손실도 많이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격을 뭐 현실적으로 연동하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사실 좀 저도 무서워요. 이게 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소비가 위축되면은 그마저도 잘 돌아가던 소비 쪽이 좀 위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놓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기업 실적이 돌아서고 나면은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다만 2분기 중에 혹여라도 중국 뭐 물론 상해 봉쇄가 뭐 6월 1일부터 좀 풀린다고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대는 있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연장이 계속 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지금의 환율 하에서 지금의 기업 실적들은 결코 2분기에 좋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공격적으로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한테 더 눈길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실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종목들 쪽으로만 몰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 점 하나만은 확실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뭐 물론 낙폭과대한 게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시장의 왕이 연기금, 뭐 기관이라고 본다라면은 그 연기금과 기관이 선택한 종목을 잘 골라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또 실적에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계속 긍정적으로 써주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당분간 좀 매매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시장이 뭐 물론 버린 카드라고 보여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느 순간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원가 부담을 제대로 제품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면서 불행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내수 소비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뷰가 바뀔 때까지 그쪽 섹터주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맞겠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통신주가 대장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경기 방어주로서. 근데 오늘 제가 본 기사, 레포트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통신주도 하반기에 별로다? 뭐 이런 뉘앙스? 이유는 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으니까 투자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5G 안 그래도 안 터진다고 난리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설치도 별로 안 하고 뭐 중계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투자를 안 해서 또 특히 통신주들은 마케팅을 안 해서 아시잖아요. 뭐 보조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이런 걸 안 해서 수익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뭔가 소비를 하게 됐을 때 마케팅을 해야 되니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팬데믹 이후에 통신주들은
그동안 투자 안 했던 부분을 해서 생겼던 이익들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아까 뭐 화장품도 말씀드렸지만 이쪽도 원가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게 화장품에 팜유가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고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제품에 그런 오일 성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품들도 좀 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음식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소비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최근에 이마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작년 후반기에 연말부터 이제 스타벅스의 수익을 연결로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좀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팬데믹 저희 이제 리오프닝 되고 나서 스타벅스 가면 아주 몇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좋게 봤는데 요새 기관들의 레포트는 어떻습니까? 원가 부담이 생겨서 뭐 이 얘기를 해요. 저희 지점 직원들이랑 야 스타벅스에 원가 부담이 생겨서 이마트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했대.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말이 뭔 소리야 저렇게 매어 터지는데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커피 그까이 거 뭐 얼마나 원가가 올랐다고. 커피 가격 올렸잖아. 그리고 커피 가격이 아시다시피 뭐 원가 부담이 얼마나 돼요. 다 물이지. 거의가 얼음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는 그걸 믿기 어려운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물론 뭐 주스도 있고 뭐 케이크도 있고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은 뭐 그 말도 일편마다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상황에는 좀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니다. 저도 스타벅스 안 가다 엄청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좀 주가를 좀 많이 망쳐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치울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얼마나 원가가 많이 늘어났기에.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고정비는 이제 좀 더 예전보다 늘어날 수 있겠죠. 직원을 더 채용해서 손님이 많아졌으니까 손님 응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뭐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CGV 같은 경우도 극장에 가면 팝콘 하나 봤는데 뭐 40분 걸린다. 직원이 없어서 팝콘을 튀겨주지를 못하는지 저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직원 채용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동안 비용적인 부분을 잘라서 통제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다시 또 비용적인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되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내수의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면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코인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게임에 이제 뭐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겠고 하반기에 이제 신작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또 돈이 되기 전까지는 인력 구조상 고정비는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뭔가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마케팅 비용이 계속 투입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오히려 기업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식의 레포트가 참 씁쓸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많이 팔려면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고 광고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들어올 수익이 없을 거라고 우려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많이 좀 불편한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기관의 시각들은 그런 쪽들에 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뭐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이나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전반에 좀 뷰, 그다음에 경기 전반에 대한 뷰,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 실적에 대한 시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땠어요? 조선 좋아 수지 엄청 많이 받았어 이제 중국 제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요새 어때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후판 가격 많이 올라갔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수익을 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마찬가지죠. 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와 정책 수혜래 뭐 재건축할 거래 요번 정권에서 뭐 250만 원 건설할 거래. 와 유가가 올라가면 예전에는 건설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중동에 가서 다시 그 보수 재정비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건설주 많이 갔어요. 요새 엄청 빠졌어요. 왜 빠지겠어요? 시멘트 너무 비싸, 철근 너무 비싸, 건자재 너무 비싸, 그래서 아파트 분양가 엄청 올라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그때마다 시각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멀쩡한 기업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근에 백화점의 실적이라든지 현대차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뭔가 포인트가 있어요. 기업들은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뭐 제가 월요일에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싼 거 5개 만드느니 가뜩이나 부품도 없는데 비싼 거 한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마진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싼 거 많이 팔아서 별로 안 남을 바에는 비싼 거 조금 팔아서 고수익의 제품을 팔아서 프리미엄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시그니처 같은 뭐 고사양의 프리미엄급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현대차도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라든지 제네시스 라인들을 많이 팔아서 고부가가치 차를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최근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실적이 흑자 나오면서 선방을 했어요. 자동차가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고사양의 고부가가치 프리미엄급 제품을 팔아서 유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섬유, 의복 회사들도 마찬가지. 비싼 제품, 비싼 라인들. 예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는 돈 이렇게 막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샀단 말이에요. 뭐 싼 거든 비싼 거든 간에. 그리고 좀 모아놨다가 나 이거 평생 못 사봤던 거니까 한번 질러 그러면서 이제 비싼 걸 샀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미국도 소비 지표 나온 거의 내용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소비보다는 이미 고소득층 내에서의 고가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기업들도 박리담회로 파는 것보다는 확실히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간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 비싼 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을 타겟층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선방을 했고 현대차도 비싼 차를 팔아도 선방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들이 지금의 안 좋은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사양의 프리미엄급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갭이 났던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기업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을 계속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기업 선택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확실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 기관의 뷰가 변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활용하시자. 특히 중국의 봉쇄가 가져온 우리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분명히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은 서서히 좀 잘 솎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좀 그렇지만 잘 이렇게 변별력을 만들어서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올랐지만 체감적으로는 좀 빠졌던 느낌의 하루였었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의 시각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시장 때문에 뭐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다라면은 조정을 계속 기회로 삼는 건 맞겠다. 지수도 보시면 오늘 2625, 2600대 어느덧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번 2550을 좀 마지선호선으로 계속 유지하시고 중간 단계 한 2580 이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설정해 놓고 단기 대응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수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이 최대한 유리하고 연기금의 수급이 좋으면서 뭐 실적의 기대치가 좀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게 이제 뭐 2차전지 섹터주들하고 IT 소부장들이죠. 전체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고 요새 한 이틀 정도 폴더블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구려 휴대폰 백날 팔아봐야 안 팔리니까 비싼 폴더폰 팔겠다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그래서 폴더폰 섹터주들이 최근에 올라왔듯이 뭔가 기업들의 뷰가 변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사양의 소부장 섹터 내에서의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물론 저쪽에 버링카드처럼 찌그러져 있는 종목들도 어느 순간 쇼커버링이 시작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을 해결할 수 있고 미국 시장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들의 실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이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기업들은 어렵다. 다만 그 안에서 기관이 선택한 확실한 실적주,
수급주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시간을 좀 보내신다라면은 시장도 어느 순간 좀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요. 일단 뭐 조금 더 이번 주에 조금 집중할 수 있고 또 그래도 오늘 시장 변동성 안에서 조금 괜찮았던 종목들 또 살펴보시면서 나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월요일 날도 워낙 종목들 이번 주 동안 봐야 될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안에서 조금 건설 기계 섹터주들이 좀 올라가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조정폭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 건설 기계 섹터 쪽들에 조금 수치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을 좀 활용할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조금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봐 드릴게요. 건설기계. 네, 오늘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죠. 근데 제가 뭐 월요일날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는 60일선과의 좀 이격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점을 올라가는 포인트 이런 흐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 21선이 한 38,300원 정도 나오죠. 아직 21선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상태죠. 혹여라도 만약에 이 종목 좀 매수를 노리신다라면은 21선에서 좀 지지하는 부분들 이번 주에 조금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좀 꾸준히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연기금은 그닥 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투신이랑 조금 보험 쪽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고요. 그랬습니다만은 연기금이 아직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 기계 섹터주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나중에 재건에 대한 부분들, 뭐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기계 섹터주들은 계속 좀 좋다. 그래서 진성 TAC나 DY 파워나 뭐 두산 바켓은 오늘 사실 두산자 들어가는 것들은 좀 검찰의 압수수색 영향을 많이 받았죠. 두산건설, 두산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제 그 성남 FC인가요? 뭐 그런 거 후원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두산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좀 많이 약했는데 그래서 좀 두산 밥켓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설 기계 섹터주들은 뭐 21선이나 60일선 같이 추세선까지 내려온다라면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좀 화학주들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났죠. 제가 화학주들 이런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요새 조금씩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 화학이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가 80% 정도 되는데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유럽의 유미코와 인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 뭐 전 세계 이제 1등이 양극재 회사잖아요. 요런 부분들 그래서 연결해서 보고 또 이제 국내에서 또 양극재 생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화학 본연이 너무 바닥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LG 화학이랑 화학주들 중에서 약간 눈에 띄는 게 좀 몇 개 있었는데 3개 정도 그러니까 LG 화학이랑 그다음에 코롱인더 SKC 요거 3개 정도는 좀 차트를 계속 좀 보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그날 좀 관심 있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하게 움직임이 확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장 변화에 있어서 하방 경직은 조금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구간에서 지금 저항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요런 부분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저점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요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을 올라가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의 LG화학은 계속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일단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봤을 때 LG화학은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면은 50 여기가 계속 막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2만 한 5천원, 6천원? 네, 요 정도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려줄 때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전 고점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LG화학은 54만 원에 좀 강하게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모아가다가 54만 원 부근에서 가게 돌파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지금 51만 원이니까 54만 원만 가도 한 7%, 8% 정도 나오지 않나요? 한 6, 7% 정도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LG화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1만 원 언더권 하고 50만 원 그 사이 거기서는 조금씩 나눠서 모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때도 월요일도 말씀드릴 때 정말 많이 하락했죠. 하락 추세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선상이기 때문에 LG화학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락 추세를 살짝 벗어나려고 끝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아직까지 뭐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추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언급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SKC 말씀드렸죠. 요새 일진 머티리얼즈도 많이 빠졌다가 실적 발표하고 급반등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주전자도 올라왔고, 나노신 소재는 이미 막 고점 돌파했고,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 쪽에서는 음극재 많이 좀 설명을 드렸었고, 구리 동박 섹터에서는 예전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솔직히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들어오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관심 갖고 보실만 해요. 뭐 기관의 레포트만 놓고 본다라면은 좀 어느 증권사는 좀 안 좋게, 어느 증권사는 괜찮아, 뭐 이렇게 봐주기는 하는데,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앞으로의 뷰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내놓은 거 본다라면은 우리 거 물량 가져갈 애들은 얼마든지 많다. 이게 정답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서 이제 하나 또 골라봤는데, 이제 SKC입니다. 뭐 SKC도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이 하죠. 구리, 동방, 뭐 전지박 다 이런 쪽 유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 쪽도 있겠고, 뭐 다 기타 등등 뭐 필름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갔었잖아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여기서 깨졌죠, 지금. 제가 선을 또 추가로 긋지는 않았는데, 눈으로 그냥 대충 봐도 요 부분에서 추세에 이어서 가지 못하고 꺾였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다가 지금 한 중간 정도까지 조정을 받은 상태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선을 그어드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선, 그 다음에 여기 선, 네, 이렇게 그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확대해서 좀 볼게요. 이렇게 그어놓고 봤습니다. 지금 SKC 같은 경우, 저 사실 뭐 종목 분석을 따로 뭐 이 기업이 이거가 좋아요, 이 상품이 좋아요, 뭐 실적이 어때요, 이렇게 안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차트로만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하나를 뭐 집중적으로 그게 파고들자라면 한 종목 가지고 한 2, 30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SKC 같은 경우 작년 5월 달에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죠. 12만 한 5천 원대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아까 여기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로 가다가 상승 추세 하단이 깨진 위치. 이 가격대에서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밀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여기 보이시는 부분, 여기 저점 부분, 연결된 부분에서 지지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KC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 14만 원 정도? 네, 러프하게 한 14만 원 정도를 이탈하면 이거는 다시 좀 팔아야 되겠다. 만약에 최근에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나는 좀 들고 가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시 또 13만 원 부근에 저점 형성까지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계속 끌고 상승으로 가려면 SKC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 최근에 찍었던 이 14만 원은 깨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무슨 변고가 생기거나 뭔가가 생겼을 때 SKC가 14만 원을 깼다. 그러면 13만 원 한번 갔다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이 추세대로 그대로 쭉쭉쭉 치고 나가려면은 14만 원은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21선이 올라오다가 이번에 꺾였죠. 그죠? 꺾인 21선이 지금 저항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5만 원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죠. 지금 61선은 우상향을 하다가 약간 플랫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61선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14만 5천 원 정도. 네, 이 가격대를 계속 좀 종가 수준으로 유지해 준다라면은 SKC도 61선. 제가 월요일날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61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찾으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21선이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61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서 있는 종목들은 견조하게 지지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14만 5천 원 깨지 않는다라면은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접근 전략은 유효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역시 직전에 올라갔었던 여기 16만 7천 원, 17만 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좀 저항대 만들어 놓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추세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벗고 나면 화학주들에 대한 뷰도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공급량을 엄청 늘렸거든요. 증설을 해서.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그래서 좀 많이 가긴 했었죠. 뭐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약세를 보이는 게 뭐 봉쇄 조치도 있고 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빡빡 따라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다만 이제 이게 나중에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로 전환이 됐을 때는 다시 또 화학주들이 조금 사이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뷰가 확 돌아서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환유화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힘든 거죠. 순수 화학업체들이잖아요. NCC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SKC는 약간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뭐 소재도 하고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합 부품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SK 그룹 내에서 그런 부분들 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C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봐주시고 17만 원 가장 강한 좀 저항으로 봐주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거기서 뭔가 좀 변화가 시도되는지 나중에는 추후에 보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새 좀 바닥은 좀 잡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연기금 수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뭐 얼마 팔지도 않았어요. 사실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15만 원대에서 연기금이 계속 샀거든요. 여기 보시면 15만 원대에서 계속 샀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주가가 빠져도 연기금이 손을 놓지 않는다라면 그 종목은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14만 원까지 뭐 밀렸을 때 연기금과 함께 다시 사줬으면 수익이 좀 났겠죠.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하다가 오늘 매수로 좀 돌아섰다라는 점, 사모펀드는 팔고 있지만 투신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기관의 수급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으로 SKC를 계속 좀 흐름을 좀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LG화학 말씀드렸고 일지머추얼즈도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은 예전에 뭐 중국 업체들한테도 많이 팔았는데 지금 SKC 요번에 컨퍼런스콜 한 거 보면은 중국 업체들 비중 많이 줄어 있고요. 중국 비중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중국 봉쇄에 본인들은 영향을 안 받았다. 그리고 요번에 유럽 증설 얘기 나왔죠. 컨퍼런스콜 하면서 유럽 증설 얘기, 그다음에 유럽에 진출하는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유일하게 조금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최근에 보면 대주전자랑 함께 같이 제일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진머티리얼즈도 주가는 일단 바닥권이고 일진머티리얼즈의 컨퍼런스콜 내용을 참고해서 본다라면은 중국 영향 많이 안 받는다. 다만 중국 영향 많이 안 받는다 해도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 왜냐하면 셀 업체들 만약에 국내 업체한테 납품을 해도 국내 업체가 또 중국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중국 공장이 봉쇄가 되고 뭐 이렇게 제품을 생산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 애플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도 실적 앞에서는 주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계속 봉쇄가 되면서 공장 가동이 안 되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업들의 벤더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시장의 논리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해서 시장을 좀 봐주시고요. 일진머티리얼즈 단기에 바닥 치고 지금 한 거의 4일 올라왔나요? 4일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막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진머티리얼즈는 60일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60일선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돌리는 길은 옆으로 계속 들었다 놨다 횡보하거나 한번 쫙 올렸다가 내려오거나 두 가지밖에 답이 없거든요. 일단은 20일선도 가파르게 내려왔지만 20일선은 조금 한 며칠 지나면 우상향 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진머티리얼즈는 9만 원대, 9만 원대를 확실히 뚫고 안착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붙어주면 땡큐. 그렇지 못하면 좀 싸게 사자라는 논리로 접근한다라면은 일진머티리얼즈는 다시 또 한 8만 원대 아니죠. 8만 지금 8천 원이죠. 한 8만 원대 한 중반 정도? 한 8만 4, 5천 원 정도? 여기에서의 좀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저가 매수에 임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씩 좋아진다. 우리 거 물량은 계속 갖고 간다. 말레이시아 공장 얘기도 긍정적으로 했었고 유럽의 증설 얘기도 좀 긍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팔아치우던 연기금이 3일 동안 다시 사면서 주가가 올랐다.
요 점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뭐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내지는 매도를 했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과 투신의 수급이 다시 한 3일 정도 강에 돌아오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들 수급이 이번 주 내로 다시 빠지지 않는다라면은 기술적인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겠다. 뭐 지지선은 한 85,000원, 4,000원 요 정도 단에서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 상승 시도하면은 역시 한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의 직전 고점 저항대에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거래 실으면서 뚫어준다라면은 완전히 좀 추세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항상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으로 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의 대응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일진모티올지 그렇고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본 종목이 이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왜 빠졌어요? 애플 때문에 빠졌죠. 애플 중국에서 지금 못 파니까 봉쇄당해서 또 못 만드니까 그러면 당연히 LG 이노텍 물량이 못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졌겠죠. 뭐 기본에 최근에 뭐 뉴스로는 뭐 이것저것 그 외에 다른 뭐죠? 노트북, 아이패드 뭐 이런 쪽들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이 잘 팔려야지 LG 이노텍에도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봉쇄라든지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많이 빠졌고 또 상대적으로 LG 이노텍은 남들이 다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쟤는 덜 빠졌네? 가격이 좀 비싸지? 뭐 이런 느낌, 뉘앙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LG 이노텍도 여기 쌍봉 친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이죠. 다시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지금 60일선이 살아있고요. 지금 60일선을 일시적으로 깼고 20일선 꺾여 있는 데드크로스가 났지만 이 데드크로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0일선이 하향하고 있을 때 그 하향하는 60일선을 하향으로 또 이탈하는 21선이 있다라면은 폭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60일선이 살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1선이 데드크로스에서도 주가가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세를 좀 복귀하려면은 LG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수치상으로는 한 36만 원대 확실히 강하게 좀 뚫어주면서 60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거래가 살짝 붙고는 있지만 약간 좀 긴가민가한 상태. 왜냐하면 이 추세가 너무 그동안 가팔랐었기 때문에 이 가파른 추세를 좀 복귀하는 데는 좀 시간적 노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워낙 좀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최근에 마찬가지죠. 애플과 좀 좋은 얘기 나오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또 처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노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36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34만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셔서 요거 좀 추세상으로 좀 중요한 자리니까 이탈하지 않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연기금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4일째 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기금과 외국인의 수급만 놓고 보면서 좀 차트를 한번 보실만 하다 싶어서 요걸 한번 설명드렸고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차트로만 하나 좀 골라봤는데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가 좀 바닥이 좀 잡혀있는 듯한 느낌? 네, 이런 부분들 정말 게임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뭐 공매도 1위가 펄어비스라고 하니까. 근데 NC소프트도 진짜 많이 빠졌는데 NC소프트는 지난번에 좀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뭐 10%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결론적으로는 뭐 NC소프트도 뭐 물론 이제 예전에 뭐 린저씨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좀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뭐랄까요, 중도까지는 아니어도 뭐랄까요, 팬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NC소프트도 궁극적으로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제가 이 선을 쭉 그어드렸는데 이렇게 쭉 그어보면 아마 여기랑도 만날 거예요. 아마 이게 예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추세 설명할 때 예전에 그어놨던 선인데 아무튼 이 선을 조금 삐딱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하단 추세선보다는 좀 위에 있다. 다만 이제
또 이게 하락 추세선 또 이걸 또 이렇게 막 그어 보면은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좀 삐딱하게 그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보조 지표를 같이 좀 활용하면 좋아요. 제가 뭐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뭐 인벨롭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보조 지표를 좀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보조 지표를 제가 안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보조 지표를 다 열어 보면은 그 보조 지표의 중심선이 21선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조 지표를 거의 잘 안 보는데 21선이라고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잖아요.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도 유지하지는 못하는 기업이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한 달 동안의 평균 주가를 잘 유지하고 넘어서는 기업들은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61선을 이렇게 터닝하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말씀드린 건 석 달 동안의 주가거든요. 석 달 동안의 평균 주가가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터닝됐다라면 그 기업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직까지 NC소프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고 주가 바닥인 가운데서 아까 그런 느낌, LG화학의 차트를 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빠졌고 뭐 성장주 섹터긴 하지만 이런 발상 역으로 좀 해보게 돼요. 기본적으로 원자재랑 아무 상관없고 경기 침체랑 아무 상관없다. 뭐 제가 요새 접한 기사를 보면 코로나 줄어들고 이제 뭐 리오프닝 상황이 되니까 게임 안 하고 밖으로 놀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코로나 아닐 때는 게임을 안 했냐?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는 뭐 자기네들 입맛대로 막 쓰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지금 기관 장세에서는 그런 기사나 리포트가 맞으니까 뭐 옳다라고 봐주는 거죠. 아무튼 간에 NC소프트는 이 하락 추세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항상 여기 주가 움직임 보시면 급락하다가도 하락 추세 상단까지는 움직임 꼭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것만 노려도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선을 좀 삐딱하게 긋긴 했습니다만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 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까지죠. 삐딱하게 그었지만 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까지 항상 이렇게 뚫었었으니까 거기까지만 노려도 주가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여기까지 그러면은 한 49만 원에서 50만 원 언저리 될 것 같죠? 그럼 지금 43만 원대니까 가격 메리트는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쪽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도 여기 갭을 메꾸게 된다라면은 41만 원대. 네, 41만 원대가 오면은 한번 NC소프트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코인 가지고 뭘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41, 2만 원 부근에서는 NC소프트는 지지력이 있다. 그냥 러프하게 한 42만 원, 네, 41만 원 사이, 네,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부족한데요. 거래가 조금 붙어주는 현상 기다리시면서 좀 놓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요 가격까지 보시고 지금 60일선 이제 돌파 시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약간 기특하게 봐드리겠고 20일선은 계속 지지가 잘 되고 있고 20일선은 조금 있으면 우상향으로 터닝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뭐 연기금이 뭐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데 일단 좀 팔았다가 그래도 사는 모드에 조금 가깝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리고 외국인도 그동안 좀 많이 계속 팔다가 살짝 좀 사는 모드에 조금 가깝다. 그러니까 크게 이 가격에서 팔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뉘앙스겠죠. 외국인도 기관도. 그런 부분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아직 딱 부러지게 뭔가 확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바닥의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은 살짝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계속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겁나 하락한 종목이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하락한 종목 많죠. 뭐 이마토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소비주들 쪽에서 다 많이 빠졌는데 요건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컨텐츠 서비스업 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도 뭐 대충 주가가 좀 바닥권이라고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 섹터주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더 이상 뭔가 안 좋게 볼 만한 뭔가 뷰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SM도 실적 나오고 나서 급반등했듯이 최근에 뭐 JVIP 엔터나 YG 엔터들도 흐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실적이 좀 견고하다라면은 해당 기업들이 최근에 고밸류로 인해서 그 고밸류를 깎아내리는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다시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오늘 좀 장이 저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만 안 좋았나요? 뭐 반도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좀 빠져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지수만 버틴 것 같거든요. 화학주들 좀 올라가는 거랑 2차 전지 좀 올라가는 거 하고서 뭐 일부 IT
주들 올라가는 거 빼놓고는 장 안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견조했던 부분들이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변동성은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기관 선호 종목들 계속 잘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 조금 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소재주들, 부품주들, 장비주들,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원자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훼손시키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 소재나 원자재들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소재라는 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간에 수요는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전쟁이 끝나거나 중국 봉쇄가 풀리면 더 가파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부분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유지하시는 전략을 쓰는 게 맞겠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런 소재 가격의 급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변화는 없죠. 그래서 전쟁이 조금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의 시각도 물가랑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견고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좀 슬림화 시키고 연기금 기관의 수급을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추세 좀 대응하시는 게 당분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좀 드렸던 종목들, 그거 드렸던 차트 좀 참고하시고요. 그날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잘 보세요. 그 ENDD, 그것도 이제 LG화학이랑 연결해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좀 좋았었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날 제가 동진 세미캡 언급하면서 솔브레인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솔브레인도 많이 오르고, 뭐 워닝 머티리얼, 후성 이런 특수 가스 업체들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시장의 흐름 좀 계속 좀 봐주시면서 이번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좀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해서 조금 불편하시고 뭐 손실을 보신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정 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종목들에 대한 시각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뭐 지금의 위기를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도 지수가 2600선 잘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상단 쪽으로 개인적으로 2650 넘어가면서 2700 찍기 전에 한 2680 정도라면은 다시 또 저항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번 달 계속 좀 그런 쪽에 상단을 좀 만들어 놓고 대응하시고요. 시장에 아직까지 좀 호재성 뉴스는 없지만 또 특별히 악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종목 장세다라는 점, 이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